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앞으로의 변화, 메가 트렌드가 인구 변화랑 기후 변화, 노동의 변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런 메가 트렌드에 해당이 되는지 투자는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건 지금 아마 금 시세 보시면은 꽤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갈까 더 떨어질까 하면 확률적으로는 뭐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떨어진 채권보다는 더 매력적이진 않죠, 상대적으로. 사담에서 네. 원래는 첫 책을 메타버스를 쓰고 싶다. 네, 맞아요. 네. ETF 책이 나오긴 했지만 ETF 포트폴리오 책이 나오겠지만 근데 그 뭔가 이렇게 눈여겨보시는 그런 네. 섹터 ETF라든지 분야, 주식 그런 거는 없으세요? 있죠. 있으세요? 원래 첫 책을 메타버스를 쓰기 시작했던 건 저도 당연히 투자를 좋아하고 투자를 하다 보면 성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청사진을 그려보잖아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런 것들이 궁금해지고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가 상당히 큰 테마고 그 안에 속하는 기업이나 이런 섹터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책을 쓰려고 했었고 이번 책에 이제 거기 이제 예전에 썼던 그 책의 한 일부분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매력적으로 보는 테마 중에 하나인데 그거 말고도 미래는 상당히 많은 형태의 이제 산업들이 발전을 할 거예요. 그래서 메가 트렌드라고들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게 제가 요즘에 보는 변화가 세 가지가 있어요. 메타버스는 아닌데 한번 이런 변화를 보면서 내 계좌에도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종목들이 있는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변화는 인구 변화. 인구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5천만이지만 얼마 전에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만큼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건 중국이랑 인도겠죠. 중국이 지금 G2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도 결국에는 인구의 역할을 많이 했어요. 14억 인구가 많이 생산도 해주고 제조업 기반으로 공장도 많이 해서 그 세계 이제 제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의 성장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G2까지 올라왔고 이미 컸으니까 앞으로 올라올 친구는 인도 같아요.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넘어서는 게 아마 내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요즘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되게 매력적인데 더 중요한 건 인도의 이제 20, 30대 연령층이 상당히 두터워요. 그 연령층이 많다는 건 노동인구가 많다는 거고 제조업이 일로 더 옮겨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중국에 있는 공장이 인도로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도 많이 넘어오고 있어서 인도의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쪽에 투자를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잖아요. 인도 잘 모르는데 저는 당연히 지수 추종을 투자해요. 미국에 상장된 걸 보면 INDA라고 있고 우리 한국에 상장된 거면 인도 50라는 ETF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인도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쪽에 인구의 변화에 관심이 있다면 투자해도 좋고 그리고 인구 변화의 또 다른 축은 고령화잖아요. 고령화에도 이제 실버 산업이 이제 더 늘어날 건데 그 실버 산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그전에는 생명 연장이 별로 안 돼서 6, 70세면 이제 거의 이제 생을 마감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요즘 평균 연령이 이제 80세를 넘어섰고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 시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버 산업들은 더 확장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건 투자뿐만 아니라 사업을 생각해도 상당히 매력적인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인구를 바라보면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후변화. 다들 생각하고 있는 그 기후변화인데 요즘에 폭염, 폭우 이런 얘기 많이 듣고 30년 만에 뭐 최강의 뭐 폭우가 왔다. 그리고 폭염이 왔다. 사람이 이제 죽는 경우도 생기고 있고 정말 특이한 케이스가 생기는데 이게 이제 온실가스가 높아지면서 실내 온도도 지구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걸 줄이려는 작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을 써야 된다. 대체 에너지가 필요하다. 우리한테 지금 직접적으로 보이는 건 전기차. 겠죠. 탄소를 줄이는 작업 중에. 그래서 2030년도까지 가솔린 차를 이제 팔지 않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설정한 기업도 있고 그걸 지지하는 국가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가솔린은 줄지만 전기차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수요 공급에 따라서 당연히 관련된 기업들이 성장을 할 거고 2차 전지 관련된 테마도 매력적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기후변화를 좋게 보고 대체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로 보면 ICLN 같은 ETF가 있고 그리고 미국에 상장된 2차 전지는 LIT ETF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노동의 변화예요. 노동의 변화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토요일날 근무를 안 하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52시간 주 근무하는 것도 이제 한 3년, 4년 돼가죠. 이게 이제 52시간이라는 게 좀 적지 않냐 하겠는데, 일본은 40시간이고, 독일과 프랑스 쪽은 35시간밖에 일을 안 해요. 그래요? 아직도 우리나라가 많이 일하는 축에 속해요. 그렇구나. 하지만 줄긴 줄 거잖아요.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 보면 이제 차부장님이나 그때 이제 52시간 하고 컴퓨터가 6시에 꺼지니까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죠. 원래는 야근을 해서 9시, 10시까지 계셨는데 그래서 이제 뭘 할까 하시다가 이제 그분들끼리 당구도 치시고 탁구를 치러 가시고 그리고 이제 골프를 치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이제 골프존의 매출이 2배로 늘어나기도 했고 그런 식으로 여가 시간이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가 시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뭘 할까 생각하면 투자도 많이 해요. 그리고 엔잡도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클래스 101 같이 이제 온라인 플랫폼도 많아졌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가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회사 다니는 분들을 말했지만 이제 집으로 또 넘어가면 집에서는 이제 식기세척기가 내 대신 설거지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요리하는 것들도 반조리 식품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끓이기만 하면 되고 세탁도 이제 맡기면 이제 가지고 오는 서비스도 생겨났고 해서 집에서도 이제 여가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안마 의자가 하나 들어와서 이제 안마하는 시간도 생겨났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가 시간, 노동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생기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관련된 산업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행도 많이 가게 되니까 에어비앤비 같은 기업들도 앞으로 성장 모멘텀이 더 커지겠죠. 여행이랑 숙박 관련된 ETF로는 JTS랑 AWAY가 있어요. 어웨이네요. 네, 어웨이. 맞아요. 어웨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런 쪽에 또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앞으로의 변화, 메가 트렌드가 인구 변화랑 기후 변화, 노동의 변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런 메가 트렌드에 해당이 되는지 이거 아니어도 메가 트렌드에 해당되는 게 많잖아요. 메타버스도 있을 거고. 근데 반대로 우리가 CD 플레이어 같은 기업 좀 없어져 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하향하고 있는 산업에 투자하고 있진 않은지는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산업을 더 확장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지를. 그러면은 이거 지금 ETF들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네. 뭐 ICLN, LIT, 어웨이, 제츠 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소개시켜 주셨는데 이러한 것들은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 포트폴리오 4411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거는 당연히 성장주 40%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구나. 네. 이건 근데 대부분이 이제 S&P 500에 들어가는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중복률을 좀 체크해 보시고 중복이 거의 된다면 굳이 투자할 필요 없을 수 있으니까 중복해서 같은 ETF를 담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생소하거나 내가 바라는 방향이 맞으면 나는 노동의 변화가 상당히 매력적이야. 이쪽이 진짜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아무래도 반도체가 괜찮은 것 같아. 그래도 고전이 좋지 하면서 반도체에 투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 취향에 맞춰서 성장 40%에 넣은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페님께서 보시는 메가 트렌드 세 가지는 인구 변화, 기후 변화, 노동의 변화. 네.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ETF를 성장주 그 비율에 네, 맞아요. 넣는 것이군요. 요즘에 좀 매크로 이슈가 네. 그 되게 부각이 되고 그다음에 하락장도 좀 깊어지고 내년에 또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뭐 어떤 분들은 뭐 금리가 인하하는 첫 해가 될 수도 있다 얘기하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금리가 최정점에서 유지될 거다 이런 분들도 있고 맞아요. 이런 이슈를 들으실 때는 네. 어떻게 좀 적용을 하세요? 저도 당연히 그런 걸 보고 전망을 해보긴 하는데요. 음. 기본적으로 우리가 뿌리로 가져가야 될 거는 금리인 것 같긴 해요. 금리예요. 그래서 금리가 왜 중요하냐면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하는 방향이 바뀌게 되거든요. 지금 금리가 열심히 올라가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4번 하니까 주가는 떨어졌고 이걸로 인해서 예적금 금리가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에서 은행으로 돈이 이동했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저금리 시대에는 예금 적금 많이 안 봤어요. 그거보다는 당연히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해야지 하면서 이쪽에 돈이 더 많이 몰리는 시기가 있었던 것처럼 금리의 방향에 따라서 투자하는 돈들이 움직이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금리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꼭지가 이제 내년 2023년 3월에 미국에서 5.25%까지 올릴 거라는 이제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여기 꼭지에서 떨어지냐 아니면 유지되냐 요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저는 이걸로 인해서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예금에 넣었다가 이게 좀 떨어지기 시작할 때 채권으로 갈아타야지 하는 게 이제 코스톨라니의 이제 이론 같은 건데 우리가 이거를 정확히 맞춰서 넣었다 뺐다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예금을 넣으면 보통 1년, 2년짜리 만기를 넣잖아요. 중간에 찾으면 그 이유를 다 못 받으니까 그거를 다 맞춰서 타이밍 좋게 투자를 넣고 뺐고 하려면 그거는 하는 사람이 거의 드물다고 보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금리의 이런 시스템을 보고 흐름을 본 다음에 내가 지금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게 속도를 좀 늦출 때다.
좀 축소해서 할 때나 혹은 내가 정기적으로 넣는 돈 말고는 현금을 좀 모아놔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양적 완화가 됐던 금리 인하가 됐던 경기가 좀씩 좋아지는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때 조금씩 더 이제 투자 자산을 늘려서 비중을 더 키우는 형태를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속도를 좀 높여서 나중에 이제 내가 고속도로를 타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생각하고 지금은 서행해야 되겠다. 요 정도 생각하고 주식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나중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복리를 계속 쌓아가기에는 더 괜찮은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월 한 100만 원씩 네. 현금 흐름이 들어온다 했을 때는 네. 주식하고 예금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거예요? 아, 그게 이제 개인 성향에 따라서 또 음. 다를 텐데 저는 우선은 100만 원씩 들어오는 돈이면은 다 주식을 매달 삽니다. 아, 그 대신 지금 같은 시기에도. 추가 수익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노력해서 그 음. 추가 수익을 모아놓겠죠. 음. 그래서 우리는 지금 N잡을 아. 혹은 투잡은 혹은 지금 핸드폰 비용이 음. 한 5만 원, 10만 원 쓰시는 분이라면 저는 지금 12,000원짜리 쓰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고정비를 좀씩 줄여서 음. 달러 자산을 조금씩 모아놓던가 해서 조금씩 총알을 쌓아 놓으신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돈을 지금 100만 원씩 넣는데 이 월 적립금을 줄이는 거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거든요. 고점에서 내가 100만 원씩 투자해서 단가가 높은데 지금 저점에서 100만 원씩 똑같이 키를 못 맞춰주면 단가도 그만큼 못 내려와져요. 그렇죠. 그래서 넣던 금액은 그대로 넣는데 아. 내가 추가로 어떻게든 돈을 더 아. 끌어올리려는 작업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장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졌다 해도 그 액수를 줄이면 네. 말씀하신 대로 그게 단가가 그렇게 안 낮아지니까 네, 맞아요. 그건 유지해야 된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원화채굴로 해서 그거를 그렇죠. 이제 예금으로. 그럼 만약에 더 여유가 있어서 한 500만 원 정도 현금 흐름 여유가 네. 있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500만 원도 지금 과거에 계속 500 넣었다면 어. 지금도 그냥 500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아. 지금 저는 줄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기본 정규 속도고 베이스고. 이제 좀 더 이제 속도를 높일 때는 아니니까 어. 예, 그때 이제 부스트를 위해서 준비는 따로 하셔야 된다고 그럼 제가 좀 생각해요. 꼬치꼬치 한번 네. 여쭤볼게요. 그럼 만약에 뭐 고정으로 예를 들어 한 300 정도로 계속 투자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300 정도가 더 들어오는 거야. 네. 그러면은 그래도 300이면 300 비교해서 좀 크잖아요. 예. 이런 경우는 좀. 그렇다면 저 같으면 지금 채권에 잠깐 넣어놓을 것 같아요. 아, 300가. 네. 지금 채권이 한 6%, 7%대까지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건 이제 1년 만기 정도 가져가면 1년 뒤면은 어떤 방향성이 확정될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이 7% 수익을 가지고서 더 많은 돈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도 되고 혹은 다 만기 됐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면 저는 우선 수익 7% 났으니까 손해는 아니잖아요. 우선 돈이 계속 돌아가게끔 움직이는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주식에 더 넣지는 않으실 거예요? 주식에 지금 더 넣진 않을 거예요. 금리가 아직 상승의 끝자락은 오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돌아오는 이제 FOMC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방향성이 또 틀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도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넣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더는. 그러니까 기존에 해오던 대로 계속 그거를 유지하는 네. 그게 이제 기본이군요. 그래서 그죠. 근데 이제 그 앙드레 코스톨라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거에 의하면 지금 약간 예금을 하는 시기라고. 네, 맞아요. 예금이나 채권 뭐 이런 정도일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주식 막 팔아가지고 넣는다거나 아니면 주식의 비율을 깨면서까지 넣거나 이러진 그거죠. 않겠다. 그거는 이제 투자라기보다 내가 어느 정도 이제 투기를 하는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타이밍을 재서. 빼다가 넣는 순간 이렇게 넣다가 이제 채권에 투자했는데 나중에 이게 좀 주식이 올라가는 거 보면 또 배가 아파지거든요. 그러면 또 잘못 투자했나 또 또 자책하고 넣고 막 멘탈이 이러면. 흔들리면은 투자를 오래 못 하게 돼요. 그래서 네. 최대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자산 배분 해놓고 원래 넣었던 금액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화를 또 어떻게든 만들어 생성해 내야겠죠. 그래서 그 돈을 이제 나중에 필살기처럼 쓰게끔 만들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4411 요 네. 비율에서 이제 원화채굴 한 비용은 채권 쪽으로. 그죠. 지금은 채권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권은 어떤 걸 사야 돼요? TLT도 좋고 이거는 이제 만기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주가 상승도 노리면서 배당도 받을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요즘에는 개별 채권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MTS 켜도 바로 이제 채권 들어가면 개별 채권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지금 이제 한국전력이나 이런 것들이 한 5% 회사채. 정도 채권이 되거든요. 그런 거 투자하셔도 좋고 그거는 너무 채권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본인 입맛에 맞게 혹은 달러로 투자하고 싶다면 해외 이제 미국채를 사도 되는 거고. TLT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거예요? 네, 그죠. 우리 QQQ 치듯이 TLT라고 치면 나와요. ETF 검색 항목으로 넣고. 네. 그렇게 하는 거군요. 야, 그러니까 이게 배당주, 성장주, 채권, 원자재. 원자재는 안 사세요? 원자재는 저는 금만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채권으로 원화채굴 한도는 채권을 사고 금은 안 사세요? 금은 이제 현물금은 어. 수수료가 세잖아요. 아. 그래서 그것도 당연히 ETF를 통해서 음. 금 ETF를 사고 있습니다. 그럼 채권 말고 그 채권 반, 뭐 금 반 이런 식으로 안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채권 원자재인데 원자재가 금이니까 금이 10%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300은 그 300으로 그 300으로 300만 원으로 채권 말고 금은 따로 지금은 투자는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건 지금 아마 금 시세 보시면은 네. 지금 꽤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갈까 더 떨어질까 하면 확률적으로는 뭐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떨어진 채권보다는 더 매력적이진 않죠. 상대적으로. 스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어떤 시황이 있고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거에 흔들리지 않는 기본적으로 주식의 베이스는 깔아놓은 상태에서 네. 원화채굴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이제 채권이나 이런 대안 투자를 하시는 거군요. 그거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거 주식 불확실하다고 하니까 있던 주식 막 팔아가지고요. 예금으로 갖고 있거나 정기예금 넣거나 이거는 진짜 또 언제 확 올라가 버리면 맞아요. 너무 배 아플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 때 겪었잖아요. 그 이제 2020년 3월에 떨어졌을 때 반등했는데 본전에 파신 분도 아마 많을 거예요. 이거 상승이 곧 끝날 거야 하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고 또 떨어질지 모르지만 결국 우상향한다고 보면은 우리는 계속 주식수를 늘려가는 게 결국 답이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을 잰다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를 어떻게든 차곡차곡 쌓아갈까를 생각해 보시면 더 괜찮은 건강한 투자가 돼요. 그리고 또 내년에 진짜 금리 인하가 빨리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금리 인하 된다는 게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원래는 금리 인하 된다는 건 연준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인하를 하는 행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어디선가 이제 약한 고리가 끊어졌다는 거고 파산하는 기업이 너무 많이 생겼거나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출렁임은 더 크게 다가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식시장을 떠나면 안 되고 그걸 지켜보면서 어떻게 내 방향을 더 확고히 해갈지 그 다음에 양적 완화를 해줄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 우리가 과거 양적 완화를 봤듯이 금리 인하를 저금리 시대를 경험했듯이 이런 게 다시 온다면 이런 바람을 우리는 타서 다시 상승장을 맞이해야 되니까 한 발 물러나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지켜봐야지만 체감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